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3장에 있는 회계 분석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회계 분석에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그 10장 이후에서 여러 가지 추정과 검정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러한 방법들은 물론 이제 12장에서 두 모집단을 이제 비교를 이제 하기는 했지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의 그 객체로부터 우리가 이제 관측을 할 때 하나의 변수 값만을 우리가 관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3장에서는 어떠한 이제 실험 단위가 되는 이제 관측의 대상이 되는 그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관측을 할 때 보통은 하나의 변수 값만을 이제 관측을 하는 경우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변수 값을 관측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러한 경우에 두 관측 값, 두 변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두 개 이상의 변수에 대한 관측값을 얻을 때 이 두 개의 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변수가 서로 관련이 있을 때, 관계가 있을 때 그러한 관계가 얼마나 강한 관계가 있을까라는 것을 또 질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제 질문으로서 두 변수 사이에 이제 밀접한 관련이 있을 때 그런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구체적인 관계를 우리가 얻어내고자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의 변수로부터 다른 변수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들에 이제 대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분석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까지 10장, 11장, 12장에서 했던 것과는 다른 그런 분석 방법을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두 개 이상의 변수가 관측이 되었을 때 각각의 변수를 따로따로 우리가 분석을 이제 하는 것만으로는 앞에 했던 우리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수들을 이제 한꺼번에 분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 개의 변수들을 이제 한꺼번에 우리가 분석을 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4장에서 간단한 몇 가지를 다루었습니다. 4장에서 두 변수에 대한 관측값이 주어져 있을 때 두 변수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러한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표본 상관계수라고 하는 값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관계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산점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자, 이 13장에서는 그러한 기본적인 분석 방법에 좀 더 추가해서 회귀 분석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귀 분석하는 방법을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두 변수 사이 혹은 이제 세 개의 변수, 네 개의 변수 사이에도 이러한 회귀 분석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여러 개의 변수가 있을 때 그 중에 이제 한 변수가 나머지 변수들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분석 방법인데요. 자, 그러한 이제 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관계는 모르지만 그러한 관계가 어떠한 모양일 것이다, 어떤 모형일 것이다 라고 그 관계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모형을 우선 가정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회귀 모형 설정이라고 부릅니다. 자, 물론 이제 그러한 이제 회귀 모형, 즉 변수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모형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하는 것을 물론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모형 검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런 모형 검정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수립한 모형이 적절하다면 그러한 이제 모형 하에서 관측값으로부터 구체적인 그 관계를 우리가 추론을 하고 그러한 이제 추론된 관계로부터 한 변수 값을 다른 변수로부터 예측을 이제 하는 그런 순서대로 회귀 분석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이라는 말에서 회귀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됐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논문 때문에 이제 회귀라는 말이 보통 붙여졌는데요. 리그레션 영어로 회귀를 이제 리그레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 이제 회귀라고 한다면 이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설명한 이제 회귀 분석은 결국 여러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내는 것인데 그것이 리그레션, 즉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회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이 붙여졌는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이러한 회귀 분석을 이제 처음 이제 시도한 논문이 다음 논문인데요. 그 논문의 제목이 다음과 같이 Regression toward mediocrity in hereditary stature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제목 때문에 regression이라는 말이 붙어졌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변수를 이제 수립을 했는데 그 두 가지 변수가 그 아버지의 키와 아들의 키를 이제 두 가지 변수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키가 이제 굉장히 크면 아들의 키도 큰 경향을 보이지만 아버지의 키만큼 크지는 않고 또 아버지의 키가 아주 작으면 아들의 키도 전반적으로 작긴 하지만 아버지의 키만큼 작지는 않다 라고 하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도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그래서 아버지의 키라는 변수와 아들의 키라는 변수 사이 관계를 다음과 같은 곡선으로 우리가 추정을 이제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x를 아버지의 키라고 하고요. y를 아들의 키라고 한다면 그 둘 사이의 관계가 직선 관계는 아닌데 x가 아버지의 키가 굉장히 크면은 아들의 키도 전반적으로 크긴 하지만 아버지만큼 크진 않기 때문에 이런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x가 아버지의 키가 아주 작으면 아들의 키도 작긴 하지만 아버지만큼 작진 않기 때문에 이런 값을 갖는다. 그래서 그것을 좀 모든 x 값에 대해서 연결해 보면 이러한 곡선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대가 거듭할수록 키가 어떻게 되는가를 봤더니 자, 처음 1세대 아버지의 키가 이만큼이 될 때 아들의 키는 이제 이 곡선에서 y 값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의 키를 기준으로 다시 또 손자의 키를 생각을 해보면 이 값을 이제 x2라고 한다면 x2를 아버지로 했을 때 아들의 키는 다시 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손자의 키를 생각을 해보면 이만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대가 지날수록 x1, x2, x3로 점점점 여기 가운데 즉 평균 키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아버지의 키가 이제 작은 경우에도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그 세대의 키가 커져서 결국 평균 값에 수렴을 한다. 즉 평균치에 돌아간다, 회귀한다 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러한 이제 결론 때문에 리그레션이라는 말이 붙었고 이와 같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을 이 논문으로부터 리그레션이라는 말이 이제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두 변수 사이에 혹은 세 변수 사이의 여러 가지 관계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경우에 해당하는 단순 선형 회귀 분석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방법에서는 그 두 개의 변수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x라는 변수와 y라는 변수 두 개의 변수만을 생각을 하고 x라는 변수로부터 y를 이제 알아내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x로부터 y를 예측하는. 자, 이러한 이제 구체적인 상황을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우리가 투입을 이제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러한 이제 광고비에 대비해서 그 제품이 이제 판매가 이제 얼마큼 되는가 하는 판매량을 이제 Y라는 변수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이 두 가지 변수를 생각을 해보면, 뭐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광고비가 많이 투입되면 투입될수록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하고 y 사이에서는 어떠한 관계가 있을 것 같고 x로부터 판매량을 추측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철강 제품을 이제 제조하는 과정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제조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담금질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할 텐데 굉장히 보통 이제 온도가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이제 작업을 하죠. 그런데 그 작업하는 이제 온도가 얼만큼 높으냐에 따라서 그 공정을 거쳐서 나온 제품의 단단한 정도, 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공정에서 온도를 x라는 변수로 하고요. 그 제품의 강도를 y라는 변수로 생각을 한다면 x라는 온도를 우리가 알면 강도가 어떻게 될까를 우리가 추정을 이제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생각을 하고 한 변수로부터 다른 변수를 예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그 두 개의 변수가 있는데 두 개의 변수 중에서 한 변수를 우리가 독립 변수 혹은 설명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위의 경우에 x를 우리가 독립 변수, 설명 변수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경우에서 보면 광고비가 독립 변수 그리고 설명 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그젬플에서는 공정상에서 온도가 독립 변수 혹은 설명 변수라고 부릅니다. 즉, 설명 변수 혹은 독립 변수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예에서처럼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컨트롤 할 수 있는 변수고 그 변수로부터 다른 변수를 예측을 하는, 즉 다른 변수를 설명을 하는 그러한 용도의 이제 변수를 우리가 설명 변수 혹은 독립 변수라고 부릅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표현을 하자면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할 때 컨트롤 할 수 있는,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변수면서 y는 이제 x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위에서 x들은 독립적으로 내가 이제 정할 수가 있는 그런 변수입니다. 제품 광고비라던가 온도 이런 것들은 내가 그때그때마다 값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y랑은 이제 독립적으로 내가 이제 정할 수가 있는 그런 변수가 됩니다. 자, 영어 표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좋겠는데 independent variable 그리고 설명이라는 영어 표현을 써서 explanatory variable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이름에 대응하는 이제 변수를 우리가 y에 해당하는 변수를 독립에 이제 대응되는 거니까 종속 변수, 설명을 하는 것에 대응해서 우리가 반응 변수라고 부릅니다.
즉, 종속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서 Y를 보면 판매량도 그렇고요. 제품의 강도도 그렇고요. 이런 것은 X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X에 이제 종속이 되는 이제 그런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X라는 변수가 정해지면 그것에 반응해서 결과가 나오는 그러한 변수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응 변수라고 부르는데요.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독립변수 X와 그리고 독립변수 말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변수인데요. 그 또 다른 요인들을 우리가 그냥 한꺼번에 오차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위의 예제에서는 판매량, 그리고 제품의 강도가 이제 바로 종속 변수, 그리고 반응 변수에 해당하겠습니다. 영어 표현도 보면 dependent response variable 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두 가지 변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모형을 우리가 수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모형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한 모형을 이름도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은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변수가 두 개인데요. 즉, 독립 변수도 하나, 종속 변수도 하나입니다. 자, 보통은 이제 독립 변수가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x1, x2, x3. 그리고 종속 변수는 보통 이제 하나가 되죠. 그래서 세 개의 독립 변수, 하나의 종속 변수 사이를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x하고 y만 생각을 하겠다. 독립 변수 하나, 종속 변수 하나만 생각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변수 사이에 앞에서 관계가 이제 있다라고 할 때 그런 관계가 어떠한 모습일까를 우리가 수립하는 것이 모형 설정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두 변수 사이에 직선의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모형을 설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 것이 단순 선형 회귀 분석 방법이 되고, 그러한 단순 선형 회귀 분석 방법에서 설정하는 모형을 단순 선형 회귀. 지금 선형이라는 말이 이제 직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은 직선인 그러한 관계를 가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 그런 방법을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한 구체적인 example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품의 광고비가 이제 투입이 되는 것에 따라서 그 제품의 판매량이 이제 결정이 될 텐데요. 물론 제품의 그 판매량은 광고비 자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결정이 될 텐데, 그러한 것은 우리가 오차라고 간주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것과 이제 비슷하게 다음 또 다른 example 하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약품에 대해서 그 약품을 이제 복용을 이제 얼만큼 하느냐 하는 복용량을 X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복용량에 따라서 그 약품의 효과가 얼만큼 오래 지속이 되느냐 하는 것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복용량은 independent variable X라고 하고요. 효과 지속 기간은 이제 dependent variable Y라고 했을 때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일단은 관측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관측을 한다는 의미는 1mg을 복용을 했더니 효과 지속 기간이 얼마였는지, 그 다음에 2mg을 복용했더니 효과 지속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이제 관측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관측의 결과가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자, 물론 복용량을 3mg을 이제 복용한다고 하더라도 지속 기간이 동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처럼 지속 기간 Y라고 하는 것이 X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건강 상태라던가 여러 가지 뭐 주변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처럼 X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Y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달라지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오차라고 하는 원인에 의해서, 즉 복용량이 아닌 다른 원인들을 한꺼번에 오차라고 부르고, 그러한 오차 때문에 생기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러한 이제 자료를 얻었는데요. 자,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X하고 Y 사이의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회귀 분석에서 지금 해보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우리가 4장에서 얘기했던 살펴봤던 산점도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X하고 Y의 이제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일단은 시각적으로 좀 살펴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점도를 먼저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산점도를 보니까 복용량과 지속기간, 지속시간은 어느 정도 직선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즉 X가 늘어나면 Y도 늘어나는 그런 관계가 있지만, 이 점들이 보면 정확하게 하나의 직선 상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이러한 직선에 가까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즉 X하고 Y가 이그젝트하게 어떤 직선 관계가 있다고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근사적으로 직선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산점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완벽한 직선 관계는 아니지만 근사적인 직선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이제 산점도로부터 앞에서 얘기한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을 이 지금 상황에 적용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냥 산점도를 보고 직선 관계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있으니까 단순 회귀 모형을 이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모형의 적절성을 그 정도로만 일단은 얘기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조금 더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론하는 방법을, 이런 모형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방법을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산점도를 이제 보통 그리면 지금과 같이 이제 직선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뭐 곡선의 관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산점도를 우리가 그려보면 두 변수 사이의 대략적인 관계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모형을 이제 수립을 할 텐데요. 모형을 설정을 할 텐데요. 자, 그런 이제 모형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었는데, 그 이유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이제 직선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분석을 하는 것이 간단합니다. 곡선보다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두 변수 사이에 곡선 관계가 있는 경우보다는 직선 관계가 있으면 분석이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아마도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석이 쉽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직선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분석 방법일 텐데요. 실제로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직선인 그런 관계가 흔히 많이 나타납니다. 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직선 관계가 아니긴 하지만 두 변수의 관계가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 의미가 있는 것이, 두 변수 x하고 y는 직선 관계가 아니지만
이걸 적절히 변형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x를 이제 로그 x로 이제 바꾼다면 로그 x와 y는 직선 관계에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직선 관계를 이제 주로 분석을 하는 단순선형 회귀 모형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면 두 변수 사이에 직선 관계가 나타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변환을 통해서 직선 관계로 변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수립하는 모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생각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산점도로부터 두 변수 사이, 즉 x와 y 사이에 직선 관계를 수립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산점도를 다시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 산점도와 같이 어떤 직선이 있어서 그 직선상의 모든 점이 일치하진 않지만 아주 그냥 극단적인 경우를 생각을 해서 그 모든 관측값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직선 위에 놓여 있다, 완벽하게. 그렇다면 x하고 y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y는 적당한 직선 관계에 있을 텐데 절편을 베타 제로, 기울기를 베타 1이라고 한다면 이런 관계에 있겠습니다. 즉 x하고 y가 완벽한 직선 관계를 이룬다면 두 변수 x하고 y 사이에는 1차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실제로 데이터들은 그런 직선에서 좀 벗어난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벗어난 것들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에서부터 조금 벗어났다. 근데 벗어난 것은 뭐 때문이냐? 오차 때문이다. 즉, x라는 변수가 이제 y를 설명을 이제 하는 거는 이 직선 정도로 설명을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서 오차가 생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두 변수 사이에 완벽한 직선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에 이와 같이 그러한 관계를 이제 조금 전에 오차를 도입을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러한 경우에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자, 그러한 오차와 같은 통계적인 개념을 우리가 적용을 이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오차라고 하는 x를 제외한 나머지 요인들에 의해서 직선에서부터 좀 벗어난, 즉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하는 것인데요. 이때 오차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산점도에서와 같이 어떤 직선이 있으면 그 오차가 항상 일정하진 않습니다. 그때그때 조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통계적인 개념을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오차라고 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확률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종속 변수 y의 관측값은 독립 변수 x의 직선으로 설명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것으로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오차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오차는 확률적인 성질을 갖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이 부분이 오차인데요. 오차를 우리가 에러 혹은 엡실론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표기를 한다면 y라고 하는 값은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에다가 오차가 더 더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이 녀석은 이제 확률적인 그러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값은 독립 변수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컨트롤하는 것에 의해서 그냥 확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상수로 정해지는 상수값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상수. x가 정해질 때, x가 정해지고 나면 그냥 상수입니다. 자, 상수 직선에 대해서 그 확률 변수 오차가 이제 더해짐으로써 y가 결정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두 x와 y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이쪽은 상수이지만 이쪽이 확률 변수가 되기 때문에 y 자체도 하나의 확률 변수가 됩니다. 확률 변수를 우리가 간주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확률 변수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소문자로 나타낸다기보다는 대문자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y라는 이제 그 지속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 변수니까 y로 나타내고요. 그것은 복용량 x에 의해서 직선으로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그 확률적인 성질을 가지는 오차 부분이 같이 결합된 것으로 생각을 이제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그 우리가 이제 실제로 관측을 해보면 그 여기 있는 값들은 x1이 얼마일 때 y1이 얼마, x2가 얼마일 때 y2가 얼마 라는 형태로 두 개의 변수 값에 대해서 이제 관측을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자, 여기 있는 관측 값들을 이러한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된 표본이라고 지금 생각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즉, 여기서 small y1은 여기 x가 x1일 때 이 확률 변수의 관측값이 small y1이라고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즉, large y1이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1, x값이 x1일 때 오차에 해당하는 그런 확률 변수가 있겠죠. 자, 이 오차에 대한 확률 변수 또한 그 x1이 정해졌을 때 이제 오차를 구분하기 위해서 epsilon 1이라고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률 변수를 생각하고 이러한 확률 변수의 관측값이 small y1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small y2는 large y2라는 확률 변수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값이 x2가 될 때 확률 변수 생각을 하고요. 그때 오차도 이 두 번째 x2일 때 이제 오차를 결정하는 확률 변수를 이때랑 이때랑 이제 구분을 이제 하기 위해서 epsilon 2라고 부르고요. 자, 이러한 확률 변수 y2의 관측값을 small y2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려고 합니다. 즉, 일반적으로 y k라는 확률 변수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k 더하기 epsilon k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그 우리가 앞에서 선형이라는 표현은 이 부분이 xk에 관한 x에 관한 1차식 선형 관계식이기 때문에 선형이라는 말이 이제 붙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확률 모형에서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오른쪽에 있는 이 오차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루기가 좀 편한 그러한 확률적인 특성을 갖는 변수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epsilon k는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특히 평균이 0. 왜냐하면 지금 직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니까 플러스만큼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만큼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평균적으로 이제 0을 기준으로 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다 라는 의미에서 평균이 0인 정기분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분산은 그 epsilon 1, epsilon 2 등등 여러 개의 이제 오차들이 전부 다 평균이 0인 정규분포를 따르긴 할 텐데 각각의 그 확률 변수의 분포에서 각각의 오차들이 분산은 다 동일한 그런 분포를 따른다 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가정을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은 다음과 같다고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두 개의 변수 생각을 합니다. 독립 변수 하나, 종속 변수 하나. 이때 독립 변수는 그냥 독립적으로 주어진 변수고요. 그 다음 종속 변수는 확률 변수로 생각을 할 텐데, 확률 변수 y는 독립 변수 x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도 하지만 오차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오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률 변수로, 확률적인 성질을 가진 것으로 생각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은 직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확률적인 성질을 가진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y가 다음과 같이 y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x 더하기 엡실론으로 정해지는 거라고 우리가 관계를 수립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 앞에서 이제 관측값이 small x1, small y1, small x2, small y2, small xn, small yn이 있는데, 이때 이제 small xi에서 관측값이 small yi가 나온 이 녀석을 yi라는 확률 변수로부터 얻어진 관측값이라고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 확률 변수는 다음과 같이 xi에 따른 1차식과 5차 엡실론 i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다 라고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수립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때 확률 변수 엡실론 1, 엡실론 2, 엡실론 n이 있는데요. 자, n개의 이제 확률 변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이 n개의 확률 변수는 서로 독립이고, 그리고 각각은 다음과 같은 평균이 0, 분산이 다 동일하게 시그마 제곱인 그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것이 바로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베타 0, 베타 1은 독립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1차식을 나타내는 개수가 될 텐데요. 자, 이 개수는 우리가 이제 모형을 이제 수립을 할 때 이제 도입을 하는 값이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이 값이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떤 1차 관계가 있다라고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입을 하는 그런 모수일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오차들은 서로 독립이다. 엡실론 1부터 엡실론 n이. 그리고 각각의 오차는 평균이 0,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우리가 이제 모형을 수립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자, 그러면 결국 y들은 이 부분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수인데요. 확률 변수가 아니라 그냥 상수죠. 물론 x1, x2가 이제 일종의 변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값이 정해져 있을 때 확률 변수냐 확률 변수가 아니냐라는 입장에서는 그냥 상수인데요. 여기에 이 값이 더해져서 이 녀석이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확률 변수 y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녀석에다가 상수를 더했기 때문에 결국 이 엡실론 i의 분포에 따라서 결정이 될 텐데, 엡실론 i는 다음과 같은 정기 분포인데, 그런 정기 분포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즉 x라는 확률 변수가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면 ax 더하기 b도 정규분포를 따르죠. 이때 좀 일반적으로 써보면 이렇게 한다면 a mu 플러스 b 그다음에 a 제곱 시그마 제곱이 분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엡실론 i가 평균이 0,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y는 지금 이만큼을 더한 것이죠.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i를 이제 더한 것인데 이제 b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에다가 이제 엡실론 i를 그냥 더한 것이므로 이것은 평균이 이걸로 바뀌겠죠. 베타 0, 베타 1 xi 평균이 0에서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i로 바뀌고 분산은 이 앞에 1이 곱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분산은 이제 동의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한 것인데요. 이 부분을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독립변수 x와 종속변수 y를 이제 확률 변수를 취급을 해서 그 두 변수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는데 이때 오차는 서로 독립이고 각각은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이제 수립하는 것이 그러한 모형을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을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가 앞에서 계속 우리가 반복한 것처럼 종속 변수 y는 x에 대한 직선 부분에 대해서 x로 설명될 수 없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을 오차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오차가 더해져서 y가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각각의 그 확률 변수 라지 i들은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는 자,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해 보면 자, y1을 생각을 해 보면 y1은 정규분포인데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1 시그마 제곱이 분산인 그런 확률 변수입니다. 그래서 x1이 여기 있다라고 하고요. 자, y 값을 이제 수직축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y 값은 y1 값은 여기가 이제 이 직선식이 잠시만요. 직선식이 y는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라고 쓴다면 지금 이 직선식의 위에 있는 이 점에 대해서 이 점에서의 y축의 값이 y 좌표의 값이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1이 되겠죠? 자, 그 값을 평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1의 확률 밀도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모습이 되겠죠? 우리가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1 자, 이러한 이제 분포를 가지면서 y 값이 지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y1 값이. 그래서 주로 이제 베타 0 더하기 베타 1 x1 값이 나타나는데 그 값을 중심으로 해서 떨어진 이런 값들이 지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확률 변수니까. 자,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게 이제 이런 그림이 되죠. 여기가 x1일 때 y 값이 이 값이 평균이고 이 값도 가질 수 있고 이 값도 가질 수 있고 이 값도 가질 수 있는데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이 값을 가질 가능성이 가장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죠.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멀어질수록 확률 값이 떨어지는 것을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그림으로 해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하게
y2는 그 독립변수가 x2일 때인데요. 그때 평균은 직선에 의해서 결정이 되므로 이렇게 직선을 따라서 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녀석의 분포도 배사와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가 되는데 평균은 달라지지만 직선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달라지지만 분산은 우리가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 확률 밀도 함수는 평행 이동을 한 형태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x3일 때도 비슷하겠죠? 즉 x1, x2, x3에 따라서 이 확률 밀도 함수가 결국은 이제 그 중심이 직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률 변수를 이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관측을 하는 small y1, small y2, smallyn을 생각을 해보면 x1일 때 y1은 이 값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 값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 값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인데 특정한 관측값이 하나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y1. 비슷하게 x2일 때 관측값 small y2는 이러한 이제 확률 분포를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러한 확률 분포에서 뭐 예를 들자면 뭐 여기 있는 값이 관측이 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비슷하게 y3가 이렇게 관측이 된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관측이 된 자료로부터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이제 분석을 이제 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두 변수 사이에 이러이러한 관계가 있다. 즉 단순 회귀 모형이 성립한다라고 우리가 모형을 설정을 하고 나서 그러면 결국 이제 x와 y 사이의 관계의 핵심은 베타 제로, 베타 1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시그마 제곱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아내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결국 이 자료로부터 베타 제로하고 베타 1 미지의 회귀 직선이라고 부르는 이 직선을 결정하는 그 절편값이죠. y 절편값 그리고 이제 기울기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자, 이러한 값을 이제 추정을 이제 하는 것이 결국 분석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회귀 모수를 베타 제로, 베타 1 혹은 이제 시그마 제로, 시그마 제곱 분산 같은 것을 이제 추정을 우리가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다양할 수 있을 텐데 보통 우리가 최소 제곱 추정 방법이라는 것을 사용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